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이 두 개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 불릴 만큼 미국, 타이완, 인도 등에서 굵직한 선거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KBS 특파원과 글로벌 통신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옆나라 일본에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었는데요. 지진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지금 불러보겠습니다. 이성범 PD 특파원, 오늘이 지진 발생한 지 엿새째인데 그곳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지난 1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126명으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당국은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나나오시에 있는 한 이재민 대피소인데요. 이곳엔 500여 명의 이재민들이 대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 현재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는 총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죠. 네, 노토반도 북부 지역으로 가는 도로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고립된 지역으로의 물자 수송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경엔 여기 나나오시에서도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즈와시와 스즈시 인근의 피해가 심한 지역은 전기 수도는 물론 통신도 단절되어 이재민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내진 설계가 된 건물들이 심하게 뒤흔들립니다. 몸을 지탱하고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의 흔들림. 새해를 맞이한 시민들은 규모 7.6의 지진으로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천년 역사의 전통시장 아사이치도 지진 후 불에 타 폐허로 변했습니다. 화재로 와즈마시는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가옥과 상가시설의 붕괴로 곳곳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가나자와시에 도착해 노토반도를 향하던 취재진은 인근에서 가옥 붕괴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 피해가 큰 지역과 140km가 넘게 떨어진 곳의 건물들도 심하게 무너진 상황. 여기는 가나자와시, 그러니까 노토반도로 들어가는 초입인데도 이렇게 지반이 약해진 집들이 붕괴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진 직후 도망 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부상을 입고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45년 동안 거주한 한 주민은 이 정도 세기의 지진은 처음 겪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一回地震が来たもんで、これはちょっと普通の地震じゃねえなと思ってさーっと上に逃げた。 지진 직후 대형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경보 발령으로 4.2m의 쓰나미가 관측되었습니다. 강진이 일어난 이시카와현의 원전 등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 보관용 냉각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지만 향후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단수와 식량 부족으로 2,6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해 번화가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토반도 북쪽으로 향하는 길, 기차가 선로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도로의 균열이 심해 차량 통행 금지가 된 구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새해 첫날 모인 가족들이 무너진 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수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息子と子供が3人なここから屋根伝ってて、私らは夫婦でここから飛んで出て、一番先にプロパンガスのポンプ閉めに私は走りましたよ。今のところどうしようもないわ。全滅です。 구조의 손길이 도착하고 있지만 도로의 상황이 좋지 않아 진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며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시카와현 아나미즈마치의 상점가인데요. 강진으로 인해 상점과 건물 곳곳이 붕괴되어 있고
도로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토반도 북부에서는 통신이 끊기고 단전 단수가 이어지며 생활 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긴급 지진 실태 조사를 나온 전문가들, 노토반도 강진이 이전의 지진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今回は全然違ってて、断層で起こる地震、大地震が起こったと。日本海側とか日本の真下で起こる地震では、7.6 というのはもう最大級になっていて、30年前の神戸の地震よりももっと大きいという数字です。 지진의 피해가 확대되며 이재민들의 피난 규모와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복구가 빨리 되고 있는 나나오시에서도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이재민들은 여전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怖かった。子供が遠いとこにいるもんでなかなかね帰れないしね、すぐ簡単に来れないでしょ。だから隣の人もすごく世話になってね。その戦争の後みたいに全然きれいにもう跡形もないからね、恐ろしいなとか思って。 피해가 커서 걱정입니다. 새해부터 일본의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 같네요. 강진이 난 그 다음 날에는 또 가슴 철렁한 사고가 났잖아요. 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일본 항공 여객기와 활주로에 있던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했어요. 이 사고로 네. 불이 났죠. 그렇죠. 이 때문에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타고 있던 6명 가운데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연간 6천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수준의 공항에서 그것도 한 활주로에서 두 항공기가 충돌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체 결함은 아니고요. 일단 조종사가 오진입을 했고 관제사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재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떤 지시가 어긋났던 걸까요? 이렇게 재난의 사고까지 겹치면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기시다 내각이 퇴진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뭘까요? 네, 이 최근 일본 내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요,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16%, 17% 뭐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네. 2009년이었을 거예요. 당시 아소다로 내각의 지지율이 13%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그 이후로는 최저치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2009년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거의 불신임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제로 9월에 이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전에 내각을 해산하고 또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인철 소장님 왜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걸까요? 일본의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민생 경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자, 큰 그림에서 보면 일본이 물가가 오르면서 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온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지금 임금 상승률보다도 물가가 더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민 경제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죠. 살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또 일본은 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투자 자금이 일본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이런 이유로 일본도 4월경에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엔화는 강세로 돌아서게 되고요. 낮은 금리로 그동안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했던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흐름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군요.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상황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엔 발칸반도에 위치한 세르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조기 총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렀던 세르비아가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시위대가 항의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기구 역시 투표 과정에 일련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승용 PD가 전합니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의 시청 앞.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시청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 내부를 향해 돌멩이와 장대를 던지며 일촉즉발의 시위가 이어집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시민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Večeras sam ovde zato što su izbori pokradeni. Ocenjujem ih kao krađu. I muka mi je više od toga. Ponavlja se unazad koliko već i jednostavno mi je. 세르비아는 지난해 의회를 해산하고 12월 17일 조기 총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현 부치치 대통령의 집권당 압승.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부치치 대통령은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연합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gde su ovde autobusima, kombijima, automobilima dovoženi ljudi koji ne žive u Beogradu da glasaju kao da su Beograđani. Ne može da bude nešto što možemo da prihvatimo. 국제선거감시단까지 나서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상황. We found a couple of votes done by a copy shop, pre-marked. 하지만 부치치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Neće da slušaju priče o nepravilnostima, a da ne vide ni jedan dokaz za to. Ponosan na činjenicu da nikada mirniji, ne samo izborne dane nismo imali. 그럼에도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5월 연이어 발생한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총 18명이 사망한 이 사건으로 부치치 정부는 치안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부치치 대통령에게서 발칸의 도살자 밀로셰비치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밀로셰비치의 정권에서 정보부 장관으로 발탁된 부치치 대통령. 철저하게 언론을 장악하며 권력을 쥐었던 밀로셰비치 정권처럼 부치치 정부 역시 언론을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총선을 앞두고 국영방송 선거 캠페인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측 인사 노출 비율이 야당 인사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되는 상황. 학생들은 도로 위에 텐트를 지어 거리를 봉쇄하는 시위를 펼치기도 합니다. 대학생 시위를 이끌고 있는 미하일로 씨는 부치치 대통령 집권 이후 세르비아가 독재 사회로 향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Freedom score has been dropping. So Amnesty International, Freedom House have been describing our regime as more and more autocrat over time. 부치치 집권 이래 세르비아의 언론 자유 지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 총선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부치치 대통령. 밀로셰비치의 긴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웃회원국이 되길 희망하는 세르비아지만 그 앞길은 여전히 안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 이슈에 대해 각국의 글로벌 통신원들을 연결해 현지 사정을 들어보는 네트워크 나우 시간입니다. 올해 주요 글로벌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슈퍼 선거죠. 2024년을 좌우할 주요 선거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지금 KBS 글로벌 통신원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재환 기자님, 네. 슈퍼 선거라는 말답게 올해 치러지는 선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제선거제도 재단에 따르면요. 2024년에만 약 50개 국가와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이는 세계 인구의 41%, 글로벌 GDP의 42%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역대급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역대급 규모네요. 네. 그만큼 국제사회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요. 바로 다음 주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 불리는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타이완 총통 선거입니다. 2024년 첫날 1월 13일에 총통 선거를 2주 앞둔 타이완.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미중 대리전 양상이 짙어 타이완 독립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친미 반중 성향의 집권당 라이칭더 후보를 친중 성향인 제1야당 허우유이 후보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후보는 타이완과 중국은 하나의 국가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최근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中國嘅國家主席習近平已經講得咗清楚啊，就是一個中國嘅原則，就是台灣一國兩制方案。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허우유이 후보는 중도층이 많은 신주시를 찾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인 양안 관계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라이칭더 후보를 견제합니다. 他没有国家的观念，他怎么能够选中华民国的总统呢？他完全忘了中华民国这个国家。 1, 2위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인의 박빙인 상황. 3위 후보의 존재와 부동층의 꾸준한 증가는 마지막까지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赖清德他当选以后，很大一个原因是因为他可能会继续延续过度亲美的这个路线。那过度亲美的话，可能就会加深台湾可能在发生战争的一些几率。我发现其实台湾的民主，我们非常珍惜它，所以我要一直持续的支持这个民主。 와, 열기가 대단합니다. 현장을 취재했던 통신원과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필섭 통신원, 이번에 타이완 선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연락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제가 타이완에 산 지 20년 됐는데 선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연락을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타이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선거 슬로건만 봐도 후보자들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는 2024년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선택이라며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당 호요이 후보는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택을 강조하며 민진당이 당선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보 이슈를 공략하는 거군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안 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청년층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선거 당일 주소지 투표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지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 주변을 보면 이번에는 고향에 가서 투표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워낙 박빙이라서 한 표라도 행사해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필섭 통신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층의 표심이 이번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도 그렇고요. 앞서 봤지만 타이완 총통 후보가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지금 지지율이 3위인 커원저 후보가 표심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막판 판세를 흔들 수도 있는 거죠. 이 후보의 지지층이 친미 또는 친중이 다 싫다는 중도층인데 이게 21%나 돼요. 굉장히 높네요. 만약 선거 막바지 커원저가 중도 사퇴한다면 그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한 유권자가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들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박빙의 상황을 미국과 중국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중국의 입장을 갖다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장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작년만 해도 양안은 같은 민
민족이다 이런 수준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훨씬 더 강경해지면서 통일 의지를 강조한 것인데요. 또한 새해 첫날부터 나흘 연속으로 타이완 쪽으로 정찰 풍선을 보냈고요. 타이완 해협 주변으로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재집권을 한다면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이다. 일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신경이 쓰일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특히 이번 이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어느 당이 이제 집권하느냐에 따라 미중 간 기술 이 패권 전쟁의 판도,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AI, 인공지능 등 최첨단 산업에까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충격적이었죠. 중국 기업 화웨이가 7나노 최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미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당이 이긴다면 타이완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TSMC까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 추진해왔던 이른바 칩4 동맹,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이 동맹 구상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경제 안보적으로도 미국의 참 중요한 선거인 것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미 동부에 있는 뉴햄셔주를 불러보겠습니다. 장의한 통신원, 뉴햄셔주에선 1월 23일에 당내 대선 후보를 뽑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열린다고요? 네, 뉴햄셔주는 192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일 먼저 당내 경선 제도인 프라이머리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평양계로 불립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예 아파트를 얻어놓고 유권자를 만나러 다니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뉴햄셔주에서 최근 공화당 후보인 니키 헤일리 지지율이 트럼프를 4%포인트까지 추격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헤일리 후보의 인기가 상당해 보입니다. 네, 뉴햄셔는 백인 인구가 대다수로 과거엔 공화당이 자주 선출되었던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이게 좀 깨지고 있어요. 온건파 공화당원들이 극단적인 트럼프보다 헤일리를 지지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일리 후보가 유세도 자주 오고 적극적이었어요. 작년 말부터 저희 집에 헤일리 측에서 보낸 선거 광고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그동안에 움직임이 없었는데 올해 새해가 되고 나서부터 트럼프 쪽에서도 이렇게 이번 주에 처음으로 한 장 보내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선거율 지지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희한 통신원 소식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화당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네, 트럼프는 현재 의회 폭동 사태죠.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한 내란 선동 혐의, 그다음에 정말 많은 혐의로 소송에 걸려 있는데요. 최근 콜로라도 대법원은요,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화당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관련해서 첫 재판이 2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에요. 트럼프 재임 시절에 임명된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친공화당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판결을 파기하거나 11월까지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측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슈퍼 선거에서 이 나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 신흥국으로 주목받는 나라 인도입니다. 샤이드 통신원 나와주세요. 인도에서는 올 4월부터 총선이 열리는데 그 기간만 한 달가량 된다고요? 네, 4월부터 5월까지 28개 주에서 연방원들이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땅도 워낙 넓고 9억 명이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방법도 색다릅니다. 인도에서는 1982년부터 전차 투표기를 도입했고요. 시골 지역은 문력이 높고 정당도 워낙 많다 보니 투표기에 홍보 이름 대신에 연꽃이나 빗자루, 노트북 등
각각 당을 상징하는 그림을 넣고 고르게 합니다. 네, 저렇게 그림이 들어있군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엔 모디 총리가 3년임에 도전하던데요. 네, 인도 총리는 임기가 5년 있지만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디 총리는 최근의 지지율이 76%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디지털 인디아 같은 경제 정책을 국민들이 생활 정말 좋아하거든요. 또는 작년에 세계 최초의 달 남군께 찬드리안 3호를 안착시킨 것에도 자부심이 많이 느낍니다. 이에 맞아 야당에서 아직 후보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연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집권에 도전하는 모디 총리. 높은 지지율의 바탕에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उनका कुछ बहुत सारे काम अच्छे हुए हैं जैसे कि इकोनॉमी सभी अर्थव्यवस्था अपना देश का 5वें नंबर पर कर रहे हैं. 지난해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모디 총리가 집권한 10년간 인도 경제는 놀랍게 성장했고 국민들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모디 총리가 2015년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적극 지지한 이후 인도에서 현금보다 이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UPI 시스템. 그거 작은 상점은 물론 거리에 있는 이발소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손님과 주인 모두 이 디지털 결제 방식을 선호합니다. मेन कारण जैसे ये था किसी के पास खुले नहीं रहते थे ऑनलाइन हो जाता है उससे पैसे मेरे मिल जाते हैं. 하지만 그를 비판하는 야당과 반대 세력들은 모디 총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한다고 말합니다. That important bills are passed in 5 minutes, 6 minutes. That's the signature statement of this Modi government. The larger issue is democracy is being assassinated. 네, 샤이드 통신원 소식 잘 봤습니다. 모디 총리가 그러니까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번에 그가 연임하게 되면 인도 경제를 세계 3위까지 올려놓겠다 이런 말도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실제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인도 증시 시가총액이 5,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증시 5위로 우뚝 섰는데요. 엄청나네요. 제로 코로나 정책과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서 탈중국화를 결정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넓은 땅덩어리, 여기에다가 전체 인구의 65%가 35세 미만이라는 이 젊은 나라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 이른바 모디노믹스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보신 UPI. 디지털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이걸 사용하면서 내수 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외자 유치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제조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들어보니까 모디 총리의 포부가 클만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위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디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죠.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무슬림 이나 기독교 같은 소수 종교들을 탄압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을 압수수색하거나 구속하고 또 정보를 통제해서 공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문제는 이런 행보가 이 국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국제적으로. 작년이죠. 영국과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 이 시크교죠. 시크교 지도자들의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 캐나다 정부는 배후가 인도 정부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와의 FTA를 무기한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모디가 3년임에 성공을 하고 나서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은 국제사회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거군요. 네트워크 나우 2024년 세계 주요 선거 우리 KBS 글로벌 통신원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특파원 연결해 봅니다. 김기수 특파원, 그간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를 취재하셨는데 이번에 가보니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지난해 2월 현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와는 키이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면 이번엔 불안감이 조금 더 커 보였습니다. 최전선에서 승리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아무 때나 후방으로 미사일과 무인 자폭기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머무는 동안에도 2차례나 대규모 공습이 있었고 키이우에서만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야심차게 대반격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물량 공세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듯하고요. 앞으로의 전쟁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국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평화를 말하기엔 아직 멀어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끝까지 후퇴하지 않겠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승리를 쟁취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변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연말까지 150조 원가량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곧 유럽의 위기 그리고 미국의 세계 질서 전략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늦더라도 지원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달 24일 만 2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현재 수도 키이우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10달 만에 다시 찾은 수도 키이우. 예상했던 연말 대공습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122발, 무인자폭기 36대를 동원해 개전 이래 최대 공습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가했습니다. Ну, утром где-то в 8:20 взрыв. Все тут на ушах, все в панике, бегали туда-сюда. 공습은 새해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2일 새벽부터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취재진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도 수십 차례 큰 폭발음이 들려 급히 방공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폭음이 들려서 지금 컴퓨터와 여권만 챙겨서 셔틀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방공으로 함께 몸을 피한 투숙객들은 공습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말 연초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50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예고된 공습이지만 시민들은 그저 방공 후에 대피하는 것 말고는 딱히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햇수로 3년째를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 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후방으로 날아드는 미사일과 자폭 무인기 대부분은 공중에서 요격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우크라이나군의 협조로 키이우 하늘을 지키는 방공부대를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Група, увага! Виявлено ціль на 12 годину, азимут 360. Ціль знищити, до бою! 병사의 이름까지 보안인 키이우 방공부대. 주 임무는 무인자폭기, 드론을 탐지하고 격추하는 겁니다. В зоні нашої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виявлено ворожу ціль повітряну, яку треба знищити, не допустити до об'єктів, які ми охороняємо. 기관총과 돌격소총, 탐조 등만으로 수도 키이우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무인자폭기 2대를 기관총으로 격추시켰습니다. 미사일은 패트리엇 등 첨단 방공망으로 격추하지만 무인자폭기는 병사들의 눈으로도 잡아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4천여 대의 무인자폭기를 동원해 공격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가운데 3천여 대를 격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На жаль, у нас засоби ураження малої дальності дії. Далі наші люди натреновані і, як виявили, то знищення буде 100%. 포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폭파된 다리를 다시 잇고 무너진 집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개전 직후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격을 막기 위해 폭파했던 다리. 그 옆에 새로운 교량이 건설됐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학살당해 러시아군의 잔악함을 상징했던 이르핀. І дуже було жалко цього масиву. Тут все було знищено.
로켓과 미사일 공격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마을에선 재건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르피는 이제 재건의 상징이 됐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피해액은 최소 800조 원에 이른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추산. 무스타파 나엠 우크라이나 재건청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과도 재건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과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희망했습니다. Але хотілося б, щоб коли-небудь в майбутньому у нас сфера співробітництва була не тільки в військовій сфері, а й в сфері технологій і будівництва, і модернізації інфраструктурних проєктів, які, наскільки я знаю, в Кореї дуже багато і дуже розвинені. 하지만 재건보다 우선인 건 군사 지원입니다. 이 전쟁에서 벗어나야 재건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소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Миру, перемоги, щоб усі захисники повернулися до своїх домівок. Миру, і тільки миру. І щоб наші діти не помирали.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김기수입니다. 저 새해 소망이 꼭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평화가 간절한 곳은 또 있죠.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레바논에서 공습이 있었고 이란 폭탄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인질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우수경 특파원이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항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곳곳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납치됐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9명의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키부츠에서 납치됐습니다. Those are my teachers and the boys and girls of my friends from the school. 시라 씨 일가족 4명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 살해됐고 다른 7명은 납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귀환했는데 돌아온 어린 조카는 불안감에 아직도 속삭이며 얘기합니다. 가자 지구에 납치돼 있을 당시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은 겁니다. They weren't in a good condition. You know, they were skinny, they didn't eat enough, they had to whisper when they were there. 마이클 레비 씨는 엄마 아빠 없이 남은 2살 조카가 안쓰럽습니다. We told him that his father is missing and that we are looking for him. How can you tell a 2-year-old boy that his mother won't come back? 당시의 기억은 이스라엘 국민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상처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던 키부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1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나머지 주민들도 마을을 떠나 이렇게 그날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상황 역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가자 남부에까지 공습과 폭격이 집중되면서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اكثر من هيك الواحد شو بده يحكي يعني هل شايفين الدمار فيه قاعدين بندور زي اللي قاعد بدور في الارض وبنحش فيه مش عارف ايش الواحد بده يحكي يعني لا في مقاومين ولا في اي شيء مش عارف 부족한 구호품에 약탈도 이어지고 매일 이어지는 공습에 병원은 바닥까지 부상자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굶는 날도 많습니다. ليش كل يوم نستفيد بس بنصف قرصة بنقعد ساعتين ولا ساعة يعني واحيانا ما بناخذش واحيانا بناخذ. 전쟁은 이웃 나라로 확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드론 공습으로 폭발이 일어났고 하마스 고위 관리 6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마스 3인자 알 아루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레바논 수도까지 공격한 건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إذا فكر العدو أن يشن حربا على لبنان حينئذ سيكون قتالنا بلا سقوف بلا حدود بلا قواعد بلا ضوابط وهو يعلم ماذا أعني. 하루 뒤인 3일에는 이란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혼란 속에 구급차가 줄지어 달려갑니다.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끊임없이 도착합니다. 사망자만 최소 84명, 부상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식에 수만 명이 참석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폭발은 모두 2차례. 이슬람 국가 IS가 배후를 자처했지만 이란은 초기 이스라엘이 배후라는 데 무게를 두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تردید نکنید در این جنایت و جنایت‌هایی که مرتکب شدید هزینه‌ای خواهید داد که سخت پشیمان کننده خواهد بود. 이란 내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 반이스라엘 정서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반군 등의 대리 세력을 통한 도발이 아닌 이란이 직접 참전한다면 전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휴전이나 인질 석방 협상은 한동안 기대가 어렵게 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가자지구 남부입니다. 검은 연기가 계속 목격되고 있는데 불과 2km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포성이 울리고 한쪽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니로우즈에서 우수경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새로운 단계를 발표했죠. 네. 고강도 전면전에서 저강도 정밀 타격으로 전략 수정을 공식화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쟁 축소 압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적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인질 구출과 하마스 지도부 추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선이 확대되는 분위기거든요. 레바논도 그렇고 이란도 격앙된 분위기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홍해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홍해는 이제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가 지나가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항로입니다. 그렇죠. 아시아, 유럽을 오가는 지름길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민간 선박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글로벌 해운사들은 홍해를 피해서 먼 거리를 우회하고 있는데 선박당 최대 13억 원가량의 추가 연료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해외 운임료와 해상 운임료와 국제 유가가 동반 상승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동 정세가 올해 세계 경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올해 중동에서 포성이 멈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4일이죠. 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동 선방길에 나섰는데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방문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5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최근 고조된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고 또 이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예방시키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워낙 인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탄야후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최대한 길게 끌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끝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얘기를 나눴듯이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예정된 2024년이네요.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올해도 저희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해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